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이토록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 또 있을까요? 어떤 이들에게 그는 조선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철인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 그는 권력에 눈이 멀어 핏줄을 도륙한 잔혹한 페르나였습니다. 1468년 가을, 스산한 바람이 불던 궁궐의 깊은 밤, 온몸에 고름이 잡히는 이름 모를 피부병으로 죽어가던 52살의 노왕은 병석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훗날 예종이 되는 19살의 해양대군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아버지, 전하,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옵소서. 노왕은 힘겹게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한때 조선 최고의 활시위를 당기던 억센 손이었고 좌의정 김종서의 머리를 내리친 철퇴를 쥐었던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앙상하게 뼈만 남은 늙은이의 손일 뿐이었죠. 해양아, 내 평생을 바쳐 이 나라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자 했다.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나약한 왕실이 아니라 강력한 왕권을 세우고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 노왕의 눈에서 탁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허나 피를 나눈 동생들을 죽이고 그 어린 조카까지 내 손으로 죽이면서 지존이 되었건만 일이 허망하게 끝이 나는구나. 내가 죽어 저승에 가면 무슨 면목으로 아버님과 형님을 뵐 수 있을지.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의 뼈저린 후회. 도대체 무엇이 세종대왕의 총명했던 둘째 아들을 이토록 잔인한 피의 군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지존의 자리를 향한 멈출 수 없는 욕망과 그 끝에 찾아온 지독한 업보에 관한 이야기. 조선 제7대 왕 세조 수양대군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4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사이에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수양대군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형인 향, 훗날의 문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맏아들 향이 아버지를 닮아 책을 좋아하고 성품이 온화했다면 둘째 이유는 뼛속까지 무인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대군마마, 또 어디로 가시옵니까? 오늘 글공부가 있는 날이옵니다. 시끄럽다. 사내 대장부가 방구석에 앉아 맹자왈 공자왈만해서 쓰겠느냐. 나는 활을 쏘러 갈 것이다. 어린 수양은 틈만 나면 활과 화살을 들고 사냐를 누볐습니다. 그에게는 할아버지 태종 이방원 그리고 증조할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펄펄 끓는 야성이 그대로 유전되어 있었죠. 어느 봄날 13살이 된 수양이 무예 연습장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로 사슴무리가 뛰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수양은 말에 올라탄 채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핑핑핑. 순식간에 7발의 화살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살 7발이 모두 사슴 7마리의 목을 정확히 관통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종대왕은 아들을 궐로 불렀습니다. 수양아, 내가 오늘 사슴 7마리를 연속으로 맞췄다 들었다. 참이냐? 예, 아바마마. 신의 활시위는 결코 관역을 벗어나지 않사옵니다. 어린 아들의 당당한 대답에 세종은 껄껄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근심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의 기운이 너무도 강하구나. 장차 형을 도와 조선의 훌륭한 울타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그 강한 기운이 왕실에 피바람을 불러올 수도 있겠어. 세종은 아들의 끓어오르는 기운을 눌러주기 위해 일부러 품이 넓은 옷을 입게 하고
불교 경전을 읽게 하며 마음을 다스리도록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수양 역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겉으로는 발톱을 숨겼습니다. 학문에도 정진하여 병법서와 불경을 번역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맹수의 본능마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450년, 조선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이 54세의 나이로 승하한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아버지의 빈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형, 문종의 건강이 바람 앞에 등불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종은 학문이 깊고 정치를 잘 아는 훌륭한 군주였지만 몸이 너무나 허약했습니다. 종기 하나가 나도 며칠을 알아누웠죠. 게다가 문종의 세자는 이제 겨우 10살 남짓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석에 누운 문종이 수양대군을 불렀습니다. 수양아, 내 동생 수양아. 예, 형님. 신수양이 여기 있사옵니다. 내 몸이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리는구나. 세자가 저리 어리니 내가 눈을 감으면 이 나라가 어찌 될지 겁이 난다. 내가 세자의 든든한 숙부가 되어 이 왕실을 지켜다오. 수양대군은 눈물을 쏟으며 맹세했습니다. 형님, 어찌 그런 약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신이 목숨을 바쳐 조카를 지킬 것이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1452년 문종은 재위 2년 4개월 만에 39의 한창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12살의 어린 왕, 단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종의 할아버지 세종도 할머니 소원왕후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문종도 죽었고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조선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는데 정작 궐 안에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보호해줄 어른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그룹의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어린 손자가 대표 자리에 앉았는데 힘 있는 임원들이 회사를 쥐고 흔드는 꼴이 된 것이지요. 이 거대한 권력의 공백, 이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신하들이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라 불리던 좌의정 김종서, 그리고 영의정 황보인이 조정의 모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어린 단종은 그저 용상에 앉아있는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전하, 이 자리는 이자를 임명하는 것이 가옵니다. 전하, 이 정책은 이렇게 시행해야 하옵니다. 신하들이 노란색 표를 붙여 올리면 왕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이른바 황표정사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왕권은 땅에 떨어졌고 신하들의 권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궐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수양대군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감히 신하놈들이 왕실을 능멸해? 아바마마와 형님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저 오만한 늙은이들이 조카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구나. 수양대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은밀히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활쏘기 대회를 핑계로 무사들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잔치를 베풀며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양대군의 평생지기인 권람이 한 사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체구는 작고 얼굴은 볼품없었으며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변변한 벼슬 하나 없는 초라한 사내. 그가 바로 조선 역사상 최고의 모사꾼 한명회였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첫인상을 보고 실망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권람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한명회인가?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군마마, 지금 조정의 꼴이 말이 아니옵니다. 어린 임금을 대신해 권신들이 나라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국가에 어린 임금이 있으면 반드시 충의로운 신하가 나서서 반정을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자신이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그 위험한 생각을 이 초라한 사내가 정확히 꿰뚫어보고 밖으로 꺼낸 것입니다. 반정이라. 자칫하면 영모로 몰려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무서운 말이로다. 자네는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사내로 태어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썩어갈 바에야 대군마마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치는 것이 어찌 두렵겠습니까? 마마, 저를 쓰시옵소서. 제가 마마의 장자방이 되어드리겠나이다. 수양대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명회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 오늘 진정한 하늘의 선물을 얻었구나. 내가 나의 장자방이라면 나는 너의 주군이 되어주마. 물과 물고기처럼 떨어질 수 없는 수어지교와도 같은 이 운명적인 만남 이후 수양대군의 거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는 치밀했습니다. 그는 한양의 왈패들과 무사들을 규합했고 궁궐문을 지키는 군관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3년 음력 10월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마마, 이제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수양대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아침, 수양대군의 집 후원에는 수십 명의 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오늘 밤 우리는 간신 김종서와 황보인을 처단하고 왕실을 바로 세울 것이다. 수양대군의 일갈에 무사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막상 거사를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마, 그래도 명색이 좌의정인데 함부로 죽였다가 나중에 전하께서 문책하시면. 수양대군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늘한 칼날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망설이는 자는 내 칼이 먼저 벨 것이다. 죽기를 각오한 자만 나를 따르라. 그날 밤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한양 도성. 수양대군은 갑옷을 속에 받쳐 입고 소수의 호위 무사만을 거느린 채 좌의정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수양대군이 좌의정 대감을 뵈러 왔다. 잠시 후 늙은 호랑이 김종서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들 김승규와 호위 무사들이 버티고 서 있었죠. 김종서는 늦은 밤에 불쑥 찾아온 수양대군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군마마, 이 야심한 밤에 어인 일이시옵니까? 안으로 드시지요. 아니요. 궐에 급히 아랠 일이 있어 가는 길에 대감과 잠시 상의할 것이 있어 들렀소. 수양대군은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감, 이것이 내가 전하께 올릴 상소문인데 글씨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으니 대감이 달빛에 한번 비추어 보시고 고칠 곳이 있는지 봐주시오. 김종서는 의심을 거두지 않으면서도 수양대군이 내민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보기 위해 달빛을 향해 몸을 숙이는 바로 그 순간 수양대군의 눈짓을 받은 무사 이머룬이 등 뒤에서 거대한 철퇴를 꺼내 들었습니다. 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조선의 북방을 개척했던 위대한 영웅 김종서가 피를 뿜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버님! 비명을 지르며 달려드는 아들 김승규마저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무참히 난도질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피가 묻은 칼을 쥐고 곧장 경복궁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좌의정 김종서가 역모를 꾸미기에 내가 먼저 처단하였다. 어서 전하를 뵙게 해라. 한밤중에 피투성이가 된 삼촌이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12살 단종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삼촌, 숙부, 제발 살려주세요. 어린 조카의 애원 앞에서도 수양대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궐문 앞에서는 한명회가 이른바 살생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왕의 어명이라 속여 대신들을 궐로 불러들인 뒤 문을 통과하는 대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한명회가 고개를 끄덕이면 어둠 속에서 철퇴가 날아들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이 죽고 조국관이 죽고 이양이 죽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 수양대군을 가로막던 모든 정적들이 도륙되었습니다. 피로 물든 이 끔찍한 밤을 역사는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권력을 향한 수양대군의 잔혹한 질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궐 안팎의 반대파를 모두 숙청한 수양대군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카 단종을 보필하는 충신을 자처했지만 실상은 왕 위의 왕이었습니다. 단종의 주변은 철저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카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셋째 숙부 안평대군을 사사하고 여섯째 숙부 금성대군마저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단종을 친자식처럼 키워주었던 혜빈 양씨마저 궐 밖으로 내쫓겼죠. 1455년 윤 6월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14살의 단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내 이제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 더는 견딜 수가 없구나. 숙부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어야겠다. 단종은 떨리는 손으로 조선의 국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때 단종의 명을 받아 수양대군에게 옥세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집현전 학사 승지 성산문이었습니다. 성산문은 옥세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통곡 소리가 어찌나 처절했던지 궐 안의 모든 궁녀와 내시들이 숨죽여 울었을 정도였습니다. 수양대군은 바닥에 엎드려 우는 성산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침내 그 피 묻은 옥세를 손에 쥐었습니다. 나이 39. 조카를 몰아내고 핏줄을 짓밟은 끝에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선 제7대 왕 세조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세조의 용상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성리학적 명분과 의리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집현전의 젊은 선비들에게 세조는 그저 반인륜적인 찬탈자에 불과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이들은 비밀리에 모여 거사를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저 찬탈자를 임금으로 모실 수 있겠는가. 내 손으로 전하의 옥세를 빼앗아 바친 죄, 목숨을 던져서라도 씻어야만 하네. 1456년 6월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대접하는 연회 자리에 세조와 상왕 단종이 함께 참석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들은 연회장 호위를 맡은 유흥부의 칼로 세조와 측근들을 베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충신들을 버렸습니다. 연회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세조가 갑자기 호위 무사들을 물렸고 거사가 미뤄지자 두려움을 느낀 동지 김질이 장인 정창손에게 이 모든 사실을 밀고하고 만 것입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세조 앞에 성산문과 박팽년이 묶인 채 끌려왔습니다. 이놈들, 내가 너희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아꼈거늘 어찌하여 나를 배신하고 역모를 꾸몄느냐. 성산문은 달궈진 인두로 살을 지지는 끔찍한 고문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세조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배신이라니요? 나의 임금은 오직 상왕 전하 한 분뿐이요. 당신은 내 임금이 아니니 나는 당신의 신하가 아니요. 그러니 배신이랄 것도 없소이다, 나리. 성산문은 끝끝내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고 나리라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박팽년 역시 옥중에서 극심한 고문을 견디다 못해 숨을 거두었고 유성원은 집에서 자결했습니다. 남은 이들은 군기감 앞에서 사지가 소달구지에 묶여 찢겨나가는 거열령에 처해졌습니다. 조선의 하늘 아래 충신들의 붉은 피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사육신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인 1457년. 세조는 이 모든 불안의 싹을 영원히 잘라내기로 결심합니다. 유배지에 있던 동생 금성대군이 다시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된 것입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엎드려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후한을 없애기 위해 상왕과 금성대군을 사사하시옵소서. 세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형님 문종이 죽어가며 남긴 내 아들을 지켜다오라는 유언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권력의 속성은 잔인했습니다. 왕자를 지키기 위해 그는 마지막 남은 인간의 도리, 골육상쟁의 비극마저 저버렸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첩첩산중 청령포 17살의 단종은 금부도사가 가져온 사약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17살입니다. 한창 부모 품에서 어리광을 부릴 나이에 할아버지 세종의 품에서 재롱을 부리던 그 귀한 왕세손이 부모를 잃고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긴 채 이 외딴 산골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단종의 그 두렵고 외로웠을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내 뼈를 이 산에 묻어다오. 단종은 스스로 목에 끈을 매어 짧고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습니다. 17살 소년의 시신은 강물에 버려졌고 후한이 두려워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못할 때 영월 호장 어뭉도가 몰래 시신을 수습해 안매장했습니다. 이제 세조를 위협할 정적은 세상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역사는 참으로 얄궂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피를 뒤집어 쓴 사람이 동시에 조선 백성들의 삶을 가장 크게 바꾼 군주이기도 했으니까요. 세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무서운 추진력으로 국가 개조에 돌입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결재를 대신하는 짓은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 모든 육조의 판서들은 나에게 직접 보고하라. 세조는 신하들의 권력을 철저히 짓밟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최고의 성문 법전인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무력으로 법을 짓밟고 왕이 된 자가 역설적이게도 조선의 법치를 완성한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대의 예산안과 같은 횡간을 도입해 국가 재정을 투명하게 만들었고 국방을 강화해 이징옥의 난, 이시애의 난 등 북방의 혼란을 잠재우고 여진족을 토벌했습니다. 훗날 성종시대의 찬란한 태평성대는 세조라는 불도저가 진흙탕을 뚫고 닦아놓은 탄탄한 도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고 천륜을 저버린 대가는 인과응보가 되어 반드시 돌아오는 법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세조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끔찍한 업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조는 소름 끼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단종의 생모이자 자신의 형수인 현덕왕후가 피눈물을 흘리며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무도한 놈아, 내가 내 어린 자식의 목숨을 빼앗았으니 나도 내 자식의 목숨을 거두어 가겠다. 현덕왕후가 세조의 몸에 침을 뱉고 사라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세조. 그런데 그날 아침 청천벽력 같은 기별이 당도합니다.
세조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맏아들. 의경세자가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원인 모를 병으로 돌연사하고 만 것입니다. 세조는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현덕왕후가 침을 뱉었던 자리에서부터 끔찍한 피부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살이 헐고 고름이 뚝뚝 떨어지며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악취가 세조의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조카를 죽인 천벌을 받아 전하가 문둥병에 걸렸다더라. 천하를 호령하던 지조는 밤마다 온몸을 긁으며 고통 속에 신음하는 가련한 노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말년의 세조는 자신이 그토록 탄압했던 유교 대신 불교에 깊이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부처의 자비뿐이었습니다. 그는 피고름이 묻은 적삼을 입고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를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절집 마룻바닥에 엎드려 수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절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세조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처럼 살아온 이 사람에게 오대산의 고요함은 낯설고도 서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법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쉰이 넘은 노왕의 어깨가 아이처럼 흔들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선을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제 손에 너무 많은 핏물이 배었습니다. 부디 제 아들들에게는 이 업보가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그의 간절한 참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1468년 9월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세조는 19살의 둘째 아들 예종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의한 지 단 하루 만인 9월 8일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베어버렸던 맹수는 병석에 누워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 쓸쓸하고도 뼈저린 마지막 고백을 남깁니다. 피를 나눈 동생들을 죽이고 어린 조카까지 죽이면서 지존이 되었건만 일이 허망하게 끝이 나는구나. 여러분, 세조 이후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그는 강력한 조선을 세우겠다는 명분과 지존이 되겠다는 개인의 욕망을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핏줄을 잃었고 평생의 편안한 잠을 잃었으며 썩어가는 육신을 부여잡고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 그것을 얻기 위해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막상 손에 넣은 뒤에는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허망함을 겪곤 합니다. 성공을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사필기정이라는 옛말처럼 피투성이 용상 위에서 괴로워했던 세조의 눈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무겁고도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 잊혀진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